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린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혹은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부모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제 나이 65, 사흘 밤낮으로 펄펄 끓는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커녕 방문 밖에서 찬밥 한 덩이와 함께 싸늘한 몇 마디를 던져 넣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이 저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가 진찰을 위해 제 바지를 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내와 눈물 그리고 침묵으로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나고야만 것입니다. 저는 채 3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억지로 돌아가는 게 힘겨운지 끼익끼익 불평을 해댔죠. 땀은 비 오듯 흘러내려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목에 감겼고 입술은 바짝 말라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머리는 누가 절굽공이로 관자놀이를 쿵쿵 찢는 것처럼 깨질 듯 아팠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언젠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지독한 고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유미의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막 집에 들어온 듯 나른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쪄 죽겠네.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저 노인네 아직도 저러고 누워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어찌나 말랐던지 작은 소리 하나 낼 힘도 없었으니까요. 시든 나무십처럼 온몸이 축 늘어져 코끝에 간신히 매달린 숨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로는 모든 소리와 말이 날아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유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가방을 휙 던지더니 쉴 새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죠. 아, 피곤해 죽겠는데 병든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고 내가 전생에 저 늙은이한테 무슨 빚을 졌나. 바로 그때 유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을 확인하는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전화만이 며느리의 표정을 저렇게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 자기야. 목소리는 금세 꿀이라도 바른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듣는 제가 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럼 집은 다들 괜찮지? 어머님은 아침에 내가 닭죽 끓여드렸더니 잘 드시고 주무셔. 내가 옆에서 잘 살피고 있지. 그럼. 저는 힘겹게 눈을 떠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나무문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흉한 몰골이었습니다. 그 틈으로 유미가 식탁에 팔을 기댄 채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어머님 아주 건강하시고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고 있어. 우리 어머님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는 몸을 뒤척이려 애썼습니다. 팔이 후들후들 떨렸고 축축하고 퀴퀴한 이불을 간신히 걷어냈습니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가 말한 그 닭죽은 먼지 쌓인 차가운 부엌 어딘가에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척 기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자기가 있으니 내가 마음이 놓이네. 그 순간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흐느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기분. 뼈만 앙상하게 남아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 보살핌받는 어머니로 둔갑해버린 이 상황은 그 어떤 매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초라한 꼴을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유미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자기야, 밥 잘 챙겨 먹고. 집안일은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 요즘 얼마나 건강하신데 직접 마당에 나가서 화초에 물도 주신다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제 다리는 퉁퉁 부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픈데 제가 화초에 물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다니요. 곧이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거칠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확 열렸습니다. 유미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엔 조금 전의 다정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연기는 그쯤 하시죠, 어머니. 그렇게 누워있다고 내가 할 말도 못할 줄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희미한 신음과 함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손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유미는 제게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한테 한마디라도 흘렸다간 저랑 같이 죽는 거예요. 일러 바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알게 돼서 제가 눈이 돌면 그땐 어머님 탓이에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눈은 차갑고 탁한 검은 돌 같았습니다. 제가 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저토록 저를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미는 몸을 일으켜 나가다가 문지방에서 뒤돌아보며 제 얼굴에 대고 내뱉듯 말했습니다. 5분 드릴게요. 일어나서 집안 청소 안 하면 저녁은 없는 줄 아세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문틀에서 먼지가 날려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왼쪽 어깨는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배가 뒤틀렸습니다. 결국 저는 매트리스 위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어느새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선풍기 소리와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늘 그랬듯 며느리는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분도 채 되지 않아 타일을 긁는 슬리퍼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른함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발로 제 방문을 뻥 걷어찼고 문은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누워 계시네? 잘한다. 잘해. 내가 방금 내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정신 차리고 싶으면 당장 일어나서 화초에 물 주고 청소나 하세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가슴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문 뒤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는 다가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아주 반항하시겠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한번 봅시다. 굶주림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제 손은 침대 모서리조차 꽉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을 짚는 순간 손목이 꺾이며 온몸이 침대 모서리에 툭 부딪혔습니다. 둔탁하고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머리맡에 서서 빗자루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소리뿐이었지만 때리지 않았음에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두 팔을 들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좀 무서우신가? 알아들었으면 당장 기어나가서 마루 쓸고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거리 싹 다 해치워요. 다 끝나면 내 밥상 차려놓고.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을 쉴 때마다 땀 냄새와 굴욕의 비린내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한마디,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물 한 잔만 다오. 며느리는 고개를 젖히며 비웃었습니다. 물이요. 누워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물은 무슨 물이에요? 내가 방금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 판 거 몰라요? 근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먹고 자기만 하면서 밥솥 버튼 하나 누를 줄 모르잖아요. 며느리는 빗자루를 옆으로 휙 던졌습니다. 빗자루는 바닥을 미끄러지다 방문 앞에 위협적인 경계선처럼 가로놓였습니다. 만약 제가 한 번 더 입을 열었다간 다음번엔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그러지 마라. 어미는 몸이 너무 아프다. 며느리는 허리를 숙여 제 어깨에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지씹듯 말했습니다. 어디서 아가 소리예요? 어머님은 그럴 자격 없어요. 어머님은 그냥 우리 남편 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일 뿐이라고요. 내가 없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껏 살아있을 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거의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 아들이 민준이가 알면 며느리는 즉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알면 뭐요? 알면 어쩔 건데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을 버릴걸요. 딱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내가 당장 짐 싸서 이 집 나가면서 민준 씨도 끌고 나갈 테니까 이 썩어 빠진 단칸방에서 혼자 죽기만을 기다려 보시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투기엔 너무 늙었고 따지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주름진 피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들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저는 수없이 눈물을 삼키며 침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리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에 덫에 빠진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고 급한 발걸음에 맞춰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제 아들 민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 응급 환자요. 아들의 목소리는 숨이 차 토막토막 끊어졌고 복도를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와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열리는 자동문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이동 침대 위에 눕혀졌습니다. 눈물이 흘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라서였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목을 감싸던 그 작은 팔이 이제는 기력 하나 없는 앙상한 저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업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서 유미에 태연하고 오히려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아침부터 의식이 없으셔서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절절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동안의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그 모습에 감동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민준이는 침대 머리맡에 서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말 들려요. 엄마, 눈 좀 떠봐요. 나 좀 봐줘요, 엄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만큼, 하지만 제가 여전히 피로와 서름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요. 밖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링거를 꽂았고 다른 한 명은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기계들은 차가웠지만 어두운 방 안에 버려졌던 그 나날들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환자분은 누가 돌보셨죠? 민준이가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몇 달째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정말 정성껏 돌봤습니다. 선생님, 정성껏이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체온 40도 이상, 빠른 맥박, 마른 입술, 퀭한 눈, 심각한 탈수 증세입니다. 이런 상태는 몇 시간 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옆에 서 있던 유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제가 죽도 끓여드리고 해열제도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냥 가벼운 감기 몸살이라고 병원은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너무 걱정돼서 의사 선생님 부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딱 알맞게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관객이 있었다면 여우주연상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에 힘이 서서히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는데 왜 자신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는지를. 의사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환자분은 장기간의 영양실조로 인한 쇠약 증세가 보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민준이는 말이 없었고 유미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눈을 깜빡이며 민준이의 옷소매를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 나 믿지? 어머님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내가 밥도 떠먹여드리고 닭죽도 끓여드리고 이마에 물수건도 계속 올려드렸는데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커튼을 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다가와 한 명은 제 어깨를 부축했고 다른 한 명은 청진기를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가슴, 등, 폐 검사를 해야 하니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 나가 계십시오. 민준이가 망설이는 사이 유미가 먼저 나섰습니다. 네, 저 바로 여기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민준이가 커튼 뒤로 나가기 전 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손에서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저 커튼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이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라면 차라리 산산조각 나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워서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로 사각거리는 필기 소리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섞여 들었습니다. 청진기의 차가운 끝이 살에 닿을 때마다 저릿해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신음이라도 내면 그들이 제게 질문을 할 것이고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젊어 보이는 다른 의사가 다가와 주치의와 무언가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주위의 커튼을 조심스럽게 쳤습니다. 순식간에 공간은 둘로 나뉘었고 안에는 저와 흰 가운을 입은 2사람만 남았습니다. 공간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대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나, 선생님, 간호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이 수축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치의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격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환자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신발 끄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커튼을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착각할 리 없는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데요? 아들이 서 있는 곳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로 무겁고 암울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절대로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네, 민준이가 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등과 허리 전체에 멍이 퍼져 있고 오래된 혈종도 보입니다. 건조하게 갈라진 화상 자국, 그리고 선명한 핥힌 상처까지. 이건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족이시라면 이걸 먼저 아셨어야죠. 아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바로 그때 커튼이 살짝 열렸고 저는 그 틈으로 유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민준이를 보지도 않고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듯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어 손등에 퍼런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아들은 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했습니다. 설명해. 유미는 눈을 계속 깜빡이며 입술을 앙다물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자기야. 내가 어머님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마 어머님이 혼자 넘어지셨을 거야. 연세도 있으시니까 뼈가 약해서 쉽게 멍드시는 거잖아. 등 전체가 이렇게 멍이 들도록. 그럼 화상 자국은? 설마 어머니가 자기 등에 뜨거운 물이라도 부으셨다는 거야? 이 수많은 핥힌 자국들은 또 뭔데? 유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얗게 질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라. 혹시 어머님이 부주의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 저를 덮쳤던 폭행과 욕설,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던 밤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의사가 제 옷을 걷어 올렸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유미가 계속해서 변명을 하거나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희미한 생각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의 고통을 봐주었구나. 저는 몇 시간 동안 링거를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은 여전히 누가 피를 다 빨아간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욱신거렸고 오른팔은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맥 깊숙이 꽂힌 링거 바늘은 저를 살리는 동시에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하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을 통해 아들 안에서 요동치는 혼란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그동안 거짓을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린 자기 자신을. 엄마, 정신이 좀 드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더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상처들 다 뭐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 조각이 벗겨진 천장은 마치 제 마음처럼 금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볍지만 지독하게 이질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셔서
대답하기 싫으신가 봐.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혼자 넘어지셔서 창피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걸 거야. 우리가 걱정할까 봐. 저는 보지 않아도 며느리가 눈물을 닦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 연기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던 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잊은 모양입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획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병실의 정적을 찢는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입 다물어, 유미야. 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병실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 그 순하고 침착하던 아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놀랐고 유미는 벽 쪽으로 완전히 물러서서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는, 거의 간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아직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제발,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등을 긁히고 화장실에 갇히고 국그릇을 뒤집어 쓴 채 뺨을 맞았던 그날 이후로 아들 앞에서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가,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동안 차마 말을 못했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냥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 애가 나를 협박했어. 민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며 거의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엄마를 협박했어요? 유미 맞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요. 민준이는 획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미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더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말씀 듣지 마. 거짓말이야. 어머님은 연세가 드셔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야.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끊어지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매일 찬밥과 남은 국물뿐이었지.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그 외침은 유미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마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가 죽지 못해 살았던 지난 몇 달간의 첫 번째 해방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유미는 평정심을 잃고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어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미우시면 그냥 밉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망가뜨리려고 하세요? 제가 어떻게 민준 씨랑 살라고 이러세요? 자기야, 어머님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걸 수도 있어. 의사 선생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저는 팔에 힘이 없고 등이 쑤셨지만 억지로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쉰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착한 척할 수는 없구나. 그 애는 내게 밥을 주지 않았다. 매일 차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 네가 전화할 때면 찬밥을 그릇에 퍼 담고 간장 조금 뿌려서 내게 주면서 맛있게 먹는 척 네게 몇 마디 하라고 시켰다. 나는 목이 메면서도 억지로 씹으며 너를 안심시키려고 웃어야만 했다. 네가 보내준 생활비는 모두 자기가 가졌어.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개인 물품 사려고 돈을 조금만 달라고 할 때마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욕을 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는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더구나. 민준이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미는 허둥지둥 다가와 저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며칠이나 죽이며 물이며 날라다 드렸는데 일부러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울 정도로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입 닥쳐, 김유미. 유미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내뱉었습니다. 우리 엄마 열이 40도 가까이 오를 때 넌 그냥 감기라고 했어. 죽을 쑤어 먹여드렸다고 했지. 근데 무슨 죽? 어디에? 침대 옆 물컵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그게 네가 우리 엄마를 돌보는 방식이었어. 유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고 손은 가볍게 떨렸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드시기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내가 국그릇을 엎지르자 고무줄로 내 등을 계속해서 때렸다. 한 대 때릴 때마다 욕을 했지. 이 빌어먹을 식충이 쓸모없는 것.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그날 밤 나는 열이 났지만 약 하나를 주지 않았다. 내가 덜덜 떨고 있으니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를 혼자 가둬버렸어. 민준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닌 심장이 찢어지는 사람의 포효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저는 아들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가 경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입에서 더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유미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미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등이 벽에 닿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한쪽 말만 듣고 나를 판단하는 거야. 나는 당신 아내잖아.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참았는데. 민준이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얼굴로 서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베듯 단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유미가 민준이에게 벽 끝까지 몰렸을 때, 모든 변명이 무의미해졌을 때 저는 여전히 이불 끝을 잡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몸의 상처들이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흰 가운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안경을 쓴 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나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말하지 않고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진찰할 때처럼 차갑지 않고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겪으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 기록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이 묻어두었던 시간을 거꾸로 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두운 구덩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듯 가벼웠습니다. 처음은 그 애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지. 유미야, 시간 있으면 마당 좀 쓸어주렴. 그 애는 대답 없이 리모컨으로 채널만 돌렸어요. 못 들은 줄 알고 한 번 더 말했지. 저는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그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뺨을 그대로 후려쳤어요. 그 따귀는 어찌나 샜던지 저는 타일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들고 있던 양은 쟁반이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손에 다 쏟아졌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간호사는 조용히 기록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나더러 말 많은 늙은이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보내준 돈은 자기 돈이고 나는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자기를 부려 먹으려 한다고 했지. 어느 날은 내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컵을 깨뜨렸어요.
이가 살짝 나간 것뿐이라 얼마 하지도 않는 거였는데 그 애는 화를 내더군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저를 조용히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거기서 정신 좀 차리시죠. 맨날 사고만 치는 시어머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그냥 죽어서 집이나 넓혀주시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침 한 방울까지 짜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 거의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받지만 나중에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낼수록 그 애가 이를 더 크게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으려는 듯 한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듯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노인 학대 사건입니다. 저희는 의무적으로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 경찰과 사회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창밖 하늘은 잿빛이었고 비는 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는 듯 음울했습니다. 제가 병상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더 많고 체격이 다부졌으며 다른 한 명은 젊었지만 눈빛이 근엄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할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입니다. 병원으로부터 노인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초기 정보 수집 및 조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유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턱이 떨릴 정도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지목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시선은 이미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서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보는 사람마저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유미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마치 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소리쳤습니다. 잘못 보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몇 달 동안 어머님을 돌봐드린 사람이라고요. 나이든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김유미 씨, 저희는 병원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진료 기록, 상해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까지요. 또한 간호사 두 분이 어머님 병실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이틀 밤 연속으로요. 병원 복도 CCTV에도 김유미 씨가 매일 밤늦게 병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니, 그건 약을 드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유미는 말을 더듬었고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를 향해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맹세해. 나 엄마 때린 적 없어. 그냥 말실수로 욕을 좀 하긴 했지만 하지만 정말 엄마를 아프게 한 적은 없어. 자기야. 민준이는 여전히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발보다 날카로웠고 어떤 판결보다 무거웠습니다. 유미는 점점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단 말이야. 집에서 혼자 장보고 어머니 챙기고 밥하고 일까지 해야 했어. 어머니는 또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매일 잔소리. 나도 그냥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를 돌보기 싫었던 게 아니라고. 그냥 나도 노력했는데 실수였을 뿐이야.
그녀는 마치 우물 바닥에 빠진 사람처럼 절규했습니다.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명확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현행법상 노인 학대는 중대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미는 민준이를 향해 획 돌아서더니 병상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민준아, 제발 나를 경찰에 넘기지 마. 나는 당신 아내잖아. 몇 년 동안 당신이랑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이잖아.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몸을 돌려 유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어깨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에 큰 돌덩이라도 걸린 듯 쉰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홍수 속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그들은 유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몇 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햇살이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복도 타일 바닥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올 만큼은 충분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두 경찰관의 구두발 소리가 병원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유미가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한때 우리 집 한가운데서 웃고 떠들며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제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도 의자들을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분명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씁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인가 봐. 세상에 저렇게 늙으신 분을 어떻게 저렇게 괴롭힐 수가 있지. 저런 것들은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야 해. 속삭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 병실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미가 살짝 몸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더 위로 끌어올려 얼굴 절반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와 축 처진 어깨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서처럼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걸려 터져나오는 간간이 끊어지는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고 기둥이었으며 수년간의 모든 거짓말을 가려주던 방패였던 남자. 하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가만히 서서 손에 든 볼펜을 빙빙 돌리며 눈앞에 이혼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억지로 고통을 참아내고 갇혔던 밤마다 베개를 핥히었던 손. 오래된 굳은 살 위로 새롭고 깊은 흉터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손이 오늘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목에 명찰을 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 연락처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저는 그 아가씨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고맙고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미소였습니다. 평생을 거의 다 살도록 제가 학대받는 한 어머니로서 제 목소리를 낼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를 세지는 않았지만 한때 가을 끝에 낙엽처럼 바스러지던 제 몸은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머리를 빗고 아들이 타준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제가 여전히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유미의 슬리퍼 끄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며 잠에서 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칼날 같은 눈빛을 던지는 사람도 밥상머리에서 심장에 바늘을 꽂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주전자 물 끓는 소리와 아들이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 제가 이제껏 겪어본 가장 평화로운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의 모든 사람이 저처럼 평온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유미는 노인학대 및 중상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판결은 법원의 문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것, 이미지, 명예, 거짓말, 그리고 수년간 자신의 얼굴에 덧칠했던 위선에 대한 마침표였습니다. 듣기로는 유미의 친정 부모님은 인터넷 뉴스와 TV에서 딸의 이름을 본 후 법원에 편지를 보내 혈연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며 가문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거짓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니까요. 다만 그 대가는 뒤늦은 사과 몇 마디보다 훨씬 비쌌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월 300만 원 가까이 되던 월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협동조합에서 회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수입은 훨씬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웃으실 수만 있다면 뭘 잃어도 아깝지 않아요. 어느 날 밤 마당의 배추밭 위로 노란 불빛이 쏟아지는 툇마루에 앉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아들의 눈에 후회와 평온함이 뒤섞여 반짝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엄마. 제 자신이 눈이 멀었던 날들이 후회돼요. 하지만 제때 돌이킨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저에게 다시 제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 또한 2달 넘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은 후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은 줄었지만 쫓기고 맞고 화장실에 갇히는 꿈은 아직도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언제나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평온은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되돌려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왔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갖고 믿어주는 것이 결코 늦어서는 안 될 일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살갗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흉터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지 못하면 평생 동안 조용히 그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는 자신이 일군 가정에서 작은 사랑을 바랄 뿐인 연약한 노인.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관심과 침묵으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집 안에 악의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감동적인 실화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